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대부분 상임위별로요. 오늘로 국정감사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종합감사가 이어지는데요. 자, 법사위만은 마지막까지 뜨겁다 못해서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자, 엊그제 벌어진 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충돌의 파장이죠. 이 체포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자, 정치자금 게다가 대선 자금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는요. 오늘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자, 탈북어민 북송 관련해서는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소환 조사를 받아서 이 두 사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죠. 자, 부패, 비리, 위법, 자,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 마땅히 해야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현재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요. 또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민생 관련해서 더 큰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직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한 주간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보는 이광수의 촉 그리고 스포츠 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노래를 틀어드리죠. 디저트송 이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오늘도 또 의견 주시는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봅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가을이 거의 뭐 끝물인데 날씨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말에 좀 평온하게 가을을 누려야 되는데 금요일인데 뉴스가 쏟아집니다. 네.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오전에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1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 아침에 속보를 봤는데 네. 자, 어떤 내용 나왔나요? 네, 지금 이재명 이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네. 그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촉구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건 전모의 확인 이건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요. 자.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님이 이제 요약해 주셨는데 뭐 오늘 바로 나온 거니까 육성이 있어요. 바로 육성으로 한번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정치는 본연의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건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전모의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금 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총력을 다합시다. 떳떳한 게 확실하면 잘못한 게 없다면 특검으로 공정하게 실체를 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떳떳하다.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고요. 특검으로 가자. 특검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 사안에 있어서 정치권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뭐 공세적으로 나오고 한쪽은 네.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특검에다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살리기에 노력을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제안을 한 셈이 네. 됐는데 그러면은 여당 반응 나왔습니까?
여당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받았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인데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거는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네. 답변을 했습니다.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제 뭉갤 때 도입되는 건데 이제 와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주호영 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설전 혹은 이제 일종의 프레임 싸움을 좀 보시면은 이 해석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걸 이제 대장동 사건, 네. 대장동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넓히는 방향으로 특검 제안을 한 거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대선 자금, 민주당 내에 이제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네. 그쪽으로 이제 의혹의 어떤 크기나 방향을 좀 좁히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기존과 좀 달라진 점은 민주당은 국정감사 초기에도 그랬지만 이른바 이제 김건희 특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과거에도 쌍특검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게 쌍특검 반대급부 다 빼고 대장동 관련해선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게 됐습니다. 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오늘 특검에 대한 제안, 요구, 또 여당은 바로 이제 잘랐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답할 내용이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특별한 이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 뭐 저 일문일답까지 했는데 여기선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질문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 특검에 대한 얘기만 하겠다라고 뭐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검을 제안했지만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기 전까지 국회 절차에서도 통과가 안 되면은 무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의지를 더 드러냈습니다. 네, 일문일답에서도 강조했다. 그 이제 사실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보시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단절선이 하나가 있는데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뭐 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제 이런 맥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그건 이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네네. 이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는 뭐 물론 이제 어제는 본인이 이제 김용 전 대변인을 그리고 부원장을 이제 오래 지켜봐왔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백하다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을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건 네, 아닌 것 네.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특히 김용 그 부원장을 고리로 해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네. 특히 대선 자금까지 이제 확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 예, 일종의 예. 이제 프레임 싸움 이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단선. 자, 뭐 이게 같이 뭐 늘 보고 일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럴 사람 아닌데 해도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개인사는. 네. 하지만 이게 당 차원에서는 대선 자금은 결코 들어온 적이 없다. 김용 이제 이 부원장 이 개인사안 돈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바로 그 얘기인데요. 비디오를 이제 거꾸로 돌려보죠.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이 나왔고 그럼 이제 어제로 가보면 지금 뭐 국정감사가 거의 중단될 뻔한 상황으로 당사 내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대치가 네. 있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전에 체포됐던 김용 부원장 이게 대선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제 혐의, 정황, 네. 의혹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그 48시간 이전 이틀 전에 체포된 김용 네. 부원장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 수순을 볼 수가 있죠. 네네. 그 체포 기한이 끝나게 되면 풀어주던가. 48시간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상했던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심리를 하게 되면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경찰될 예정입니다. 예, 사실 뭐 체포영장만으로 보면 오전에 풀려났어야 하나 구속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실질심사를 이제 오후에 받고 거기서 만약에 구속하면 이제 그냥 구치소에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각하면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내용상으로 보면 네.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오전부터 이제 검찰발로 관련된 어떤 수사 내용들이 조금씩 보도가 되고 그래요. 있는데 뭐 항상 우리한테도 익숙한 풍경이지만 네네. 소위 이제 검찰의 이제 잘라주기 형식으로 네네네. 요거는 언론에 잘라주기. 어느 언론서, 요거는 어느 언론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독 보도들이 몇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상세한 내용을 좀 전하고 있는 게 동아일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8억 원 정도를 받았다가 이 대장동 건에 대한 의혹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이제 1억 원 정도를 돌려줬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까지 적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수사가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된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 맥락들이 좀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영장실질 심사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검찰이 적시했었던 대선 자금이라는 이제 단어에 네.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시피 이미 민주당의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이 사안이 불거졌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화천대유에서 설사 자금이 어떤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게 이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대선 캠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다. 없죠. 네.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도 밝힌 수사 내용으로 봐도 이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돈을 돌려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왜 대선 자금 수사냐? 네. 우리 대선 캠프 그러니까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데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주장인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단락은 김용 부원장이 검찰의 주장대로 설사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네. 완전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금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게 뭐 일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전격 체포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인물이야?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보도는 어제는 이게 8억 내외 이렇게 됐는데 어제 기사 내용은 7억 4천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8억 4천이라고 나와서 네. 뭔가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돌려줬다. 아유, 8억 받아서 뭐 1억 돌려줘 봐야 거기서 면피될 수 있는 거는 결코 아닌데. 자, 문제는 이제 대선 자금은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라고 이제 나눠서 받았다 하니까 이때는 이제 경선 예비 후보 단계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선 이제 펀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보존되지 않는 돈을 많이 써야 한다. 근데 이제 또 이재명 당시 캠프에서는 우린 20여억 원을 모았다. 그래서 8억이 추가로 필요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지금 경론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 늦으면 오늘 밤 내일 새벽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또 있어요. 두 건이 있어요. 네.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을 이미 청구했잖아요. 이건 네. 또 언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행 오늘 중입니까? 오전에 서욱 전 장관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실질심사가 차례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두 사람에게 적용되어 온 혐의는 뭐 직권남용 등의 혐의죠. 예, 그러니까 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좀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이제 이 조작 왜곡이 있었다. 네.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런 정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밈스라는 그 자료 삭제 60여 여부도 건. 네, 서욱 전 장관에 대한 혐의로 이제 나와 있는데 앞서 이 두 사람이 지난주에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거기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고 오늘 서욱 전 장관이 기자들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갔지만 아마 오늘 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걸로 네.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앞으로의 수사 전체적으로 동력을 네.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보도로 보면 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이 지난해에는 듣지 못했던 얘기들이 또 올해 많이 나와서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의 경우를 보면 한자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가 발견됐다. 근데 난 못 본 걸로 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게 이제 은폐 시도 아니냐 하는 정황이고 근데 이제 본인은 강력하게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근데 또 해경이 당시에 이미 피격됐고 소각된 것을 알고서도 계속 수색을 하는 신용을 했다. 모르쇠 했다. 이것도 은폐 이제 시도 아니냐라는 이제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임 작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뭐 초유의 일이긴 해요. 네. 이게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극비산을 둘러싸고
실제 진실 공방이 이제 벌어지고 네네.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감사원의 감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완전히 어느 쪽이 맞다고 이제 딱 특정해서 얘기하기 좀 애매한 어렵다. 측면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워낙 이제 첨예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국방위 간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국방위 국방위원들 같은 경우도 아예 그 당시에 있었던 국방위 비밀 회의록을 좀 공개를 해서 네.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좀 검증을 해보자.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국가안보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공개된 보도 내용만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이 어느 쪽이 맞는지를 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 구속영장도 청구가 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윗선으로의 수사가 이제 가능해질지 여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넘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실제로 이제 그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질의 내용이 어제 국감장에서 좀 있었는데 법사위를 이제 단독으로 국민의힘에서 열었는데 그때 이제 검찰총장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질의를 했더니 뭐 심각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끊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수사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구속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 여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건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또 늦은 밤 내일 새벽까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정체가 조금은 주춤해졌습니다. 다만 금요일인 만큼 오후 정체가 심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에서 기흥동탄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남사 진위 부근에서는 작업을 했었던 만큼 오산나들목부터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매송 일대의 정체도 작업 여파고요. 이후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이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사이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팔곡분기점 사이와 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관촌 1터널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칠서 일대의 정체도 작업 여파입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를 앞두고는 1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한남대교부터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최근이 제빵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관련해서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말하면서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전 강화에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안전진단 외부 컨설팅을 받고 그룹 내에 또 안전관리위원회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사과, 지금 이제 대국민 사과인데 기업주에 그러면 우리가 진정성 또 이제 담겨야 할 내용이 담겼느냐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임 작가님 어떻습니까? 뭐 내용이야 사실은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올린 걸 거라 사과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네네. 않고요. 오히려 그동안 SPC 그룹이 이제 이런 노동 문제 관련해 가지고 워낙에 쟁점들이 많았고 네네. 그때마다 이제 회사 측의 대응에 대해서 여론의 질타가 많았습니다. 뭐 이전에 이제 화성식품노조 같은 경우도 지부장이 단식 농성을 50여일 가까이 할 때도 회사 측의 대응이 제대로 이제 없었다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네. 이전에도 한번 이제 SPC 그룹의 그 차남 부사장이었는데 지금 회장의 이제 아들이죠. 그때 마약
형식을 복용한 게 드러나서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후계 구도에서 배제하겠다. 경영에서 영구 퇴출하겠다. 이렇게 그때도 직접 회장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후에 은근슬쩍 경영으로 이제 복귀하는 일이 있어서 그때 그 사과는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 예. 이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과도 결국은 진정성 있게 여론에 받아들여지고 지금 이제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소위 불매 운동에 네네. 대해서 회사 측에서 수습을 정말 하고 싶은 거라면 이후에 이제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이 사과의 어떤 진정성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산재와 관련해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이던데 지금 관련해서 이 어제 오후에 노동부와 경찰이 이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가 이 평택시 이 팽성읍에 있는 SPL 본사와 제빵 공장 압수수색을 했는데 작업 절차와 안전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또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라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자료들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가 있었느냐, 지금 뭐 2인 1조 규정이 있었느냐, 혹은 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 소스 혼합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어떠했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따져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임 작가님, 네. 이게 이 일하다 숨진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빵을 장례식에 보냈다. 이 기사가 지금 논란이에요. 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네. 많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장례가 치러졌죠. 네,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 답례품으로 이제 쓰라면서 네. 파리바게트 빵을 회사에서 나와서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뭐 사진 찍힌 걸 보니까 예, 박스 예. 단위로 해가지고 두고 갔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 빵을 공장에서 만들다가 자식이 숨졌는데 그 회사에서 답례품으로 빵을 가져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네네네. 우리 아이가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숨졌는데 이 빵을 답례품으로 주라는 거냐. 이렇게 유족들은 당연히 네네.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요. SPC 관계자는 원래 이제 직원이나 가족들이 상을 당하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경조사 지원품 중에 하나다.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례로 그렇게 해왔다. 의미가 회사는. 있는 건 아니다. 네. 이제 이런 해명을 내놓은 건데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SPC 회장도 이제 사과의 진정성 여부가 지금 논란이 네네. 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뭐 박스 단위로 빵을 가져다가 그냥 두고 가면 되는 차원의 문제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조금 더 직원 입장에서 혹은 이제 네네. 유가족들 입장에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더라면 과연 답례품으로 빵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본인들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서 굳이 따지자면 네.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답례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정성의 문제라든지 섬세함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SPC가 여전히 좀 진지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네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게요. 당연히 유족들이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조금 이제 회사 쪽에서 귀를 열고 있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불매운동 움직임에 SNS에서 너무 이제 가슴에 탁 이게 아프게 와닿는 게 피 묻은 빵 먹을 수 없다. 지금 이런 해시태그가 돌아다니고 있던데 그 빵을 장례식장으로 보냈다는 게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전에는 또 이 사고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다음 날 또 출근해서 계속 빵 생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고 난 기계만 이제 하얀 천으로 가려놓고 이 사진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전에 또 그 노조에서 문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간식 관련해서 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간식으로 먹으라면서 파란색 비닐봉투에 담긴 빵 재고들을 네네. 이게 잔뜩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마치 이제 던져주듯이 두고 갔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논란거리들을 쭉 묶어서 보자면 결국 SPC라는 기업 내부의 기업 문화 자체가 노동자들을 어떤 동일한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네. 부품의 하나로 보는 거 아니냐. 그냥 갈아 끼우면 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람의 인격을 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온라인에서 지금 팽배한 거거든요. 예. SPC 그룹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매운동까지 할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나온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쌓여왔던 여러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번 계기로 터져 나오는 거라는 걸 한번 자숙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국정감사 상임위별로는 사실상 오늘 마무리인 것 같아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자 어제까지 뭐 법사위가 굉장히 뜨거웠고 네. 파행이 이어졌고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위가 자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이 출석한다. 이른바 김건희 논문이 쟁점이다. 출석합니까? 네, 오늘 오후에 출석을 합니다. 네네. 원래 이 이몽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이 숙명여대 총장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10월 4일에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네. 하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야당에서 동행 명령권 발동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 되다 보니까 출석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출석해서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다만 오늘 오전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 지도 교수였던 전순구 교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강의를 했느냐 의문도 교육위 차원에서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공방이 오가는 모습도 보였고 결국 오늘 교육위의 국감은 오후 상황까지 좀 봐야 정확히 쟁점이 좀 잡힐 것 같고요. 언급하신 것처럼 법사위도 오늘은 뭐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어요. 네. 진행이 됐는데 예상했던 대로 어제 국감 파행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오늘 어떤 오후에 좀 질의와 응답이 쟁점이 되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논문 표절 문제가 중심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국민대든 숙명여대든 이 논문의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워낙에 오래 걸렸고 네네. 국민대가 내놓은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학계에서나 혹은 여론에서나 이제 질타가 많은 상황이기 문제가 때문에 없다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나오는 셈이라서 이제 심사 과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특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경인여자대학교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제 논문에 대해 위조 의혹을 심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번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논문인데요. 2009년에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학술지에 게재가 됐던 논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인여대의 한 교수하고 이제 김 여사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었고요. 근데 문제가 설문조사 결과가 논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가 사실은 2008년 11월에 다른 학회지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실렸던 그 표본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실제로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숫자를 바꿔서 옮긴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그 의혹 제기가 돼가지고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직접 안 하고 이미 된 조사를 뭐 로데이터나 또는 통계자를 인용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숫자를 바꿨다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는 관계없는 뭐 골프장 관련된 그러니까 체육 활동과 관련된 조사였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는 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그 의문 제기가 됐었습니다. 엉뚱한 자료를 인용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백경란 질병청장이죠. 이 주식 자료 미제출에 야당은 고발해야 한다. 여당은 지켜봐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뭐 한 목소리로 지적도 했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백 청장이 주식 관련 자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 청장 같은 경우는 취임 당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신데카 바이오 같은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충돌 지적을 받았고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는데 하지만 신데카 바이오가 복지부의 인공지능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게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라고 한 건데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백 청장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하는 게 야당의 지적이고 또 이 여당에서는 이 청장에게 뭐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화제가 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방위 이재명 의원 이 관련 주식 보유한 게 이 방산주 보유한 게 이해충돌 아니냐. 그래서 뭐 이런 건들이 이제 여러 개 국감에서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이슈는 오랜만에 외신인데, 자, 임 작가님, 영국의 이 리즈 트러스 총리 한 달 반 정도 됐어요. 이 총리가 된 지가. 왜 사임했습니까? 44일 만에 사임을 해서 영국에서 이제 최단기 총리가 됐는데요. 뭐 일단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감세 정책을 전격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영국 경제에 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까지도 좀 어지럽히면서 네. 경제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좀 높아진 거. 여론도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뭐 20%대까지 이제 쭉 떨어지는 네네. 단기간에 가장 많이 떨어진 여론조사라고도 또 이제 영국 내에서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임 압박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44일 만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에 여론이 안 좋아지는 와중이었어가지고 영국 내에서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유튜브 사용자가 그걸 네네. 올렸더라고요.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진하고 자기가 이제 마트에서 사온 양배추하고 두 개를 놔두고 네. 누가 먼저 나가는가 챌린지를. 누가 먼저 시드나. 네, 누가 먼저 시드나. 누가 오래 살까? 네. 아, 그런데 뭐 최종적으로는 리즈 트러스 총리가 졌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이게 웃을 일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이게 이제 리즈 트러스 총리가 이번에 이제 집권하게 된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수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 중에 하나 네. 감세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어디선가는 메꿔 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영국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영국이 이제 금융 중심의 산업을 운영하는 나라인데 금융 신뢰가 떨어지면 영국 경제 자체에 암운이 드리워지게 된다. 이런 네. 연쇄 작용 때문에 혼란이 빚어졌던 거라서 리즈 트러스 총리를 향해서는 결국 총리할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영국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찰스 3세 국왕에게 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네. 그런 또 역사적인 장면이 44일 만에 연출이 됐습니다. 이게 뭐 내각제 국가의 특성이죠. 또 다음 이제 차기 총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국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지금 끝으로 제가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9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보도에서 0.89로 봤는데 오늘 오전 발표를 보니까 1.09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이 R값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 넘으면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재유행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행 확산세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지금 이제 독감도 이미 주의보가 내려져서 무료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트윈데믹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주말에는 독감, 코로나19 모두 다 감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9033님. 야, 제목이 노래 제목이요. 현명한 선택. 선택 잘해라. 소찬희 씨가 부르고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끼니 외에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 음식을 먹는 일 또는 끼니를 때우는 일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고유어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입가심, 입거리, 입맞이, 입치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입치레입니다. 입치레가 첫 번째 뜻으로 쓰이면 군것질과 같은 뜻이 되고요. 아이가 밥은 먹지 않고 입치레만 하려 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끼니를 때우는 일이란 뜻으로 쓰이면 며칠째 입치레도 못하고 배만 골고 있다. 또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입치레나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입가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입안을 개운하게 가시어 nem을 뜻하면 입시시와 비슷하게 쓸 수 있고요. 입가심으로 껌을 씹다처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에 앞서 가볍고 산뜻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우에는 이 정도야 입가심에 지나지 않지 이렇게 말합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입거리, 입맞이는 사전에 없는 표현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중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의 먼지 농도가 높은데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권 북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수원과 청주는 옅은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 연무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경기 남부, 세종, 충남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도 밤 한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남부의 미세먼지가 정체할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9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과 대전이 10도, 강릉, 광주 13도, 부산 16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를 맴돌아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지다가 내일 낮부터 맑아질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강원 산지에 밤부터는 전라권에도 빗방울이 살짝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1도, 습도는 39%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총망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은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카카오 사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스트릿 뉴스 파이터. 자, 오늘은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벌써 이제 9면이라 시사본부 오는 거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고라고 하죠. 네. 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네. 이른바 불황형 소비가 늘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불황형 소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흠집이나 못난이 과일을 구매를 하거나 반품된 물품이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소비를 말합니다. 실제로 대형마트들의 못난이 상품 판매 실적을 보면은 네네. 이런 소비 패턴 변화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한 대형마트에서는 흠집난 과일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마트에서도 지난달에 상천한 무가 일반 무보다 70%가량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또 반품된 물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뭐 매장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 옷을 3,000원에 사기도 하고 신발을 5,000원에 살 수 있을 정도니까 당연히 물론 이렇게 쓸만한 물품들이고요. 네네네. 또 저는 이거 좀 많이 샀었는데 포장이 훼손됐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그 겉에 종이 박스만 좀 훼손이 된 거죠. 반품을 해서. 어차피 버리는 건데요. 그렇죠. 뭐. 안에 물건만 쓸 거니까. 네. 네, 그런 매장도 올해 하반기 매출이 20% 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인터넷 쇼핑몰에도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 반품 상품, 종이박스 훼손된 상품은 지금 5% 싼데 이걸 사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황 속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가급적 저렴한 걸 사는 소비 패턴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너무 공감이 되네요. 왜냐하면 뭐 상해서 못 먹는 거 아니고 그렇죠. 썰어서 깍두기로 만들면 똑같은 무인데 뭐 같은 건데. 조금 이제 흠결이 있다는 정도. 그리고 뭐 포장 훼손, 기능상 문제가 없으면 네. 싸다면 이런 정도야 감수하고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훅 듭니다. 불황형 소비가 늘고 있다. 이게 불황이라는 걸 또 이제 보여주는 징표기도 하죠. 네. 자, 경기 불황 시기에 유독 이것이 잘 팔린다.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콜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증명이 되듯이 콜라 판매율이 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를 유통하는 LG생활건강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1분기 코카콜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성장을 했습니다. 어허. 특히 요즘에 이제 제로 제품 많이 드시잖아요. 예. 제로 칼로리. 그 제로 콜라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32% 어휴. 판매율이 늘어났고요. 네네. 펩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칠성 음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펩시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정도 늘어났고 제로 펩시는 지난해 1월에 출시한 이후에 올 9월까지 무려 4억 5천만 캔이 판매됐다고 합니다. 네. 이 또한 우리가 앞서 말한 그 불황형 소비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료수 중에는 콜라 사이다가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궁금했더니 싸서. 이게 또 번들로 마트에서 사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콜라 진짜 싸더라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의 시선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콜라가 잘 팔린다는 징조는 네. 곧 불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것은 곧 소비자들이 점점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
시작한다라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라는 말이라서 이러다가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윤희령 PD는 새로운 속설을 이제 제시했는데 뭘까요? 단순히 싸서가 아니다. 맛있어서? 아니 뭘까요? 속이 답답하기 때문에 불황이라. 제가 요즘에 그렇게 콜라가 땡기거든요. 탄산 먹고 좀 속이 뻥 뚫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런 또 변화도 있어요. 저희 20세 아들이 피자 먹을 땐 항상 콜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런데 항상 콜라를 먹는데 요즘엔 제로 콜라. 그래서 그럼요. 누나가 막 이렇게 하는데 꼭 이 다이어트 때문인 거고. 이게 근데 제로 콜라가 나오고 나니까 더 어떠한 일말의 가책이 없이 더 먹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괜히 맞아요. 제로가 붙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이제 먹는. 자, 콜라 사이다 판매가 늘어나는 이유. 이제 가격이 싼 음료이기 때문에 혹은 속이 뻥 뚫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가을철 산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 여의도도요. 지금 단풍이 확 들었더라고요. 갑자기. 네, 저도 조금 봤어요. 네, 은행도 막 떨어지고. 자, 이번 주말 참 따뜻한 조금은 포근한 가을의 좀 마지막 끝물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 남산공원의 포토존 여기 인기 많지 않습니까? 이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 사진 명소인 이곳에서 돌연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됐다. 왜요? 갑자기요.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호원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못 찍게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가 곧 옮겨갈 한남동 관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포토존 4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남측 지점 한 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가 올해 8월에 관저 일대 1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울타리 관저 안을 촬영하거나 확대해서 촬영하거나 묘사, 측량하는 행위가 금지가 된 거죠. 근데 대통령 관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 기밀이 있어서 촬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시민들도 계신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원래는 시민들의 것이었잖아요. 이 공간이 그렇죠. 청와대에서 옮겨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보호구역에 또 반감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미 관저 위치가 다 노출이 됐고 육안으로도 잘 보이는 곳인데 굳이 촬영까지 막는 건 너무 지나치다. 산과 경관을 즐기러 나왔는데 까만 옷 입은 경호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위축이 된다. 시민을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당장에 지금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갑작스러워서 불쾌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경호원들도 산에 가서 저러고 있기 힘들겠다. 이런 의견도 보여집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경호원들은 항상 검은 옷에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뭔가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는 거는 좀 시선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왜 복장이 꼭 이렇게 경호원 이렇게 써 있는지 영화 보면서도 궁금했어요. 자, 이거는 좀 찬반 논란이 있긴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때도 그렇고 이 주변에 이제 기존에 잘 다니던 시민들 통행에 좀 불편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없다 그랬거든요. 한남동 관저는 포토존을 막았다. 자,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119에 걸려온 전화 속에서 말을 하지 않고 이 신음소리만 났는데 사람을 살려냈어요. 야, 소방관이 화제네요. 주인공은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소속 전문 관제요원인 김형우 소방장입니다. 지난 7일 오후에 119 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런데 왠지 신고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30초 가까이 하는 신음소리가 났어요. 김 소방장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이게 위급 상황이다라고 직감을 한 거죠. GPS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동만 나온 거예요. 정확한 집이 안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서 굴하지 않고 근처로 일단 구급차를 보낸 다음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일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뒤집니다. 그래서 신고자 전화번호를 검색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신고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파트를 확인을 해냈고 찾아냈어요. 현장으로 달려가서 신고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신고자는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말을 못한 거죠. 김 소방장의 기지와 판단력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수가 나오죠.
근데 김 소방장의 활약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지난해 12월에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영상통화를 활용해서 신고자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초기 진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 집에 1학년 여중생,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여아 2명만 있던 상태라서 네네. 좀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걸 막아준 거죠. 또 같은 달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불이 났을 때 영상통화로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 좋네요. 혹시 집에 소화기 있니? 아니면 뭐 보통은 또 복도에도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써서 일단 초기 진화를 좀 하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예, 네.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조할 수도 있고. 야, 이런 소방장 김송국 네. 소방장 김형우 소방장인데 이런 소방관들 또 이제 경찰 뭐 다양한 부분에서 네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에 정말 직접적인 도움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저 아까 이 목소리만 이 신음소리만 듣고 바로 찾아냈다. 왜냐하면 요즘에 1인 가구가 늘다 보니까 맞아요. 독거 노인들 네. 많으시잖아요. 또 가족에게 전화를 해도 이게 거리가 있으면 바로 도와줄 수 네, 없는데 대처하기가 힘든데. 가족도 힘든데 119에 얼마나 다급하면 119 누르고 왜 말을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난 전화라고 넘기지 않고 맞아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한 거죠. 정말 이런 좀 뭐랄까요? 감각 또 열린 마음 관심 많이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멋집니다. 박수 많이 보내드리고요. 자, 이거 신고 접수하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112 범죄 신고할 때도 막 눈앞에 범죄자가 있는데 어찌어찌 통화 버튼 눌렀는데 네.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자, 경찰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말 없는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저도 뭐 이런 상황을 막 상상해 보다가 네네.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하지 생각을 네네. 할 때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옆에 있다면 더욱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신고하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몇 차례 이렇게 피해자들의 침착함과 경찰의 기민한 대응으로 위기를 탈출하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112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대뜸 짜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여기 모텔인데요. 짜장면 502호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거 역시 장난 전화라고 넘기지 않고 네.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경찰이 질문을 하는 거죠. 남자친구한테 맞았나요? 아, 짜장면집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저한테 대답만 하시면 돼요. 네네.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신고자는 단답형으로 대답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네네네. 하는 거죠. 그렇게 위치를 알아내고 음. 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가해자는 이제 뭐 배가 고프니까 음식 시킨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다른 사례는 길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전화를 걸면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 척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면서 어디야? 119 안전센터 건너에서 아직 택시 잡고 있어. 아직 흰색 구두 신고 있어서 발이 아파. 이런 식으로. 네네네. 경찰이 자신의 흰색 구두를 신은 자신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기지를 발휘한 경우인데 이제는 이렇게 신고자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말 없이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신고자가 전화기 숫자 버튼만 2번 똑똑 누르면 경찰이 위기 상황으로 인지를 하는 방식인데요. 아하. 비밀 채팅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 원격 제어도 가능해서 경찰이 보낸 문자 링크를 누르면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에 찍힌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위치 정보도 전송이 그래야 되고요. 되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 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하기로 하고 네네. 신고 접수 요원들을 매뉴얼 교육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가해자와 직면하고 있을 때 이 자체만 해도 공포 상황인데 피해자의 기지로 다행히 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또 신고를 받는 경찰 쪽에서도 정말 장난 전화가 아니다. 네. 진지하게 응해야 되는 건데 이제 말 없는 신고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이걸 좀 알아두시고 한번 활용하시는 방법을 연습해 두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애플이 환경정책 내세우면서 아이폰 12, 13 시리즈 등 제품에서 이 충전기를 빼고 판매하는 일이 네. 있었어요. 이 브라질 사법당국이 자국 소비자들에게 27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네요. 네, 이게 애플이 환경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아이폰 12, 13 시리즈에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전 세계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좀 너무 자동차 샀을 때 바퀴 안 주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환경을 이렇게. 생활하는 건 안 쓰면 제일 좋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데 전기 공급이 안 돼서 안 쓰면 환경에 제일 왜냐면 좋다? 근데 그러기에는 커피 먹을 때 빨대를 안 쓰는 것 네네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소비자협회 등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네. 브라질 사법부가 원고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 약 27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소비자들에게 충전기를 지급할 것, 또 앞으로 신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충전기를 포함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애플이 판결에 불복을 해서 불복했어요? 네. 항소?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2심도 또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또 애플만 비난할 것이냐. 보니 삼성전자도요. 이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충전기를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금을 한번 부과받았어요. 삼성전자는? 예, 그래서 브라질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 거죠. 일부 제품에는 예외가 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충전기 없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브라질 같이 이제 소송을 건 나라에서는 충전기를 지급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건 또 말을 하고 있는 나라에만 네. 충전기를 지급하는 거냐라는 그렇죠, 불만도 그렇죠. 다른 나옵니다. 나라도 막 줄 소송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충전기 가격은 빼고 판매를 해야 납득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전 동의해요. 네. 네. 가격을 빼고 개인이 따로 구매하세요. 그러면은 가격을 깎아줘야죠. 근데 이게 뭐 신제품들의 경우에는 워낙 비싸서 넣는지 뺐는지 진짜 너무 알 비싼 것 수가 같아요, 없어요. 요즘. 비쌉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쏠쏠하게 잘 정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시그널이 말이죠. 오늘 치키치키 차카차카 치키차카 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이제 엄숙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최근의 경제 이슈들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을 말 그대로 대혼돈 상태라고 하죠. 집값 하락의 바닥은 어디냐, 언제부터 반등할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오늘은 이 부동산 시장을 가장 예리한 촉으로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을 모시고 부동산 시장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이유 물어보죠. 지금 집 언제 사야 돼요? 집 사야 돼요? 막. 네. 네. 확실히 집값이 변동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시장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스러운 상황이어서 네. 의사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항상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불과 한 몇 달 전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만 같았고. 맞아요. 그리고 집값에 불펜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죠. 네. 근데 지금은 완전 반대잖아요. 네네. 10년 만에 최대 하락. 맞아요. 그리고 계속 하락한다. 네. 언제까지 하락한다. 그런데 또 갑자기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반대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계속 보시고 관심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립니다. 예, 최근은 여러 가지가 영끌빚도 큰일 났다. 또 이제 깡통 전세 어떡하나 이런 이제 많습니다. 하나하나 네. 짚어보죠. 자,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한마디로 희망 고문이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현재 상황을 딱 한 단어로 제가 표현시켜 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그렇게 빠지지 않아. 그리고 금방 회복할 거야. 네. 이런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집이 또 없으시고 내 집 마련이 좀 급하신 분들은 더 떨어질 거야. 더 많이 떨어져야 돼. 이런 또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은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건 사실은 지금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시장이 변하겠죠. 네. 그 변화의 방향성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고문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예. 무서운 용어 표현인데 예.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은 그렇죠. 네,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네.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시장은 늘 변화하는 것이다. 이 그렇습니다. 인식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인을 알아야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집을 가진 분 혹은 무주택자. 네. 자, 요즘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고 분양가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집값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변동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야 사실은 저희가 변화도 예측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왜 변동되느냐 그 원인을 잘 살펴보시면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결국에는 뭐 모든 재화 시장이 비슷하지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줄면 가격은 빠지는 거죠. 수요 공급이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주택은 왜냐하면 공급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최근까지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원인은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 수요. 뭐 일부에서는 투기 수요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가격이 급등했는데 네.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사서 내가 지금 돈을 벌어보겠다? 네.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값이 비싸니까.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이익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서. 그러니까 집을 내 돈 주고 사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네. 사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빠르게 인상되다 보니까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 원인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수요가 쉽게 감소하고 말해서 있다. 살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빚내서 네. 집값은 오를 거니까 빚내서라도 사두면 난 차익 실현할 거야. 그렇죠. 갭 투자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갭 투자 못하게 한다고 정부가 막 대책 내고 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렇죠. 예. 저희가 지표로만 보면 과거에 평균적으로 갭 투자, 서울 네. 아파트의 갭 투자 비율이 한 15% 내외였는데요. 최근 집값이 급등할 때는 40% 이상으로 예. 증가합니다. 막 오르니까 집이.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 10명 중에서 4명이 갭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대출해서 집을 사고 아니면 전세를 끼고 그렇죠, 살지 그렇죠. 않을 집.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었죠. 자, 지금은 수요가 훅 줄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쭉 이렇게 리뷰해 보면요. 역대급 폭락이다. 최대 폭락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정부는요. 이 집값이 하락세이긴 해도 급락이 시작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굳이 앞에 또 붙여서 안정 하락세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급락으로 보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만 보면 거래가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실거래가가 이제 밑으로 좀 찍히는 건데요. 낮게 표시되는 건데 네. 급락이라고 표현하려면 거래가 많이 되면서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싸게 팔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을 때. 예. 그게 사실 급락인데 지금의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커지죠. 커져요? 네. 그럼 그렇죠. 앞으로는 급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실거래가가 떨어져서 거래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네. 야, 지금 뭐 가을이 흔히 이제 가을 봄이 이사철이니까 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가을인데 네. 이 거래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하면 겨울 지나 내년 봄쯤 이사철에는 어떨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그런 계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이사철이라는. 제가 옛날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전제했듯이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계절이 뭐 상황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집값이 급등할 때도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게 겨울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봄, 가을 이사철이라고 해서 집값이 회복하거나 또 변동이 일 거다 이 개념은 아니고요. 예절 같은 계절 뭐 주기는 없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고요. 앞으로 급락 위험성도 있다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2년 만에 수도권에서도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 나왔더라고요. 자,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만 2천여 가구다. 그럼 전국 곳곳에 빈집이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때처럼 이 미분양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절대 규모로만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때 미분양 아파트가 뭐 최대 16만 가구 네. 정도 돼서 엄청났네요. 절대 규모 보면 아직 작은 상황이잖아요. 3만 가구 넘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증가 속도가 되게 빨라요. 미분양 아파트 자체가.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는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속도가 빠르다는 게 사실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미분양 아파트의 리스크가 좀 있는 게 건설회사들이 최근에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쉽게 말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면 건설사들이 분양도 좀 줄이고 사업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네. 아주 단기로만 보면 네. 이 땅을 사놓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죠. 빨리빨리 공급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지원해서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공급하면 좋은데 그동안 이자 비용을 계속 내야 돼요. 예. 근데 이자가 거의 2배 이상 오른단 말이죠. 그럼 이유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분양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안 네, 팔려도 네. 그럼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걱정되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 수요가 적어지면 네. 공급도 적어지면 네. 그게 좀 조절이 될 텐데 네. 공급은 꾸준히 계속 지금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되면 네.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줄어들면 이건 더 하락 요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게 바로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을 때 땅을 막 사놓고 공급 준비를 하죠. 네네 그렇죠. 그 실제로 내가 건설하려고 딱 공급하는 순간 갑자기 시장이 딱 수요가 주는 거예요. 몇 년 걸리니까. 네. 그래서 여기 시차가 존재하는데 네. 향후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렇게 시장이 계속 안 좋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또 뭐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이 땅을 안 사죠.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조금 지나면 엄청 줄긴 해요. 네, 공급이 줄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이런 미분양이 증가되는 거가 좀 불가피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미분양이 증가하면 시장의 하락 요인이 또 추가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참 특수한 상품이라 부동산이 아주 특수하죠. 네.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이 증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다 준비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요. 네네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막 폭등할 때 네. 김현미 장관이든가요. 그런 얘기 했죠. 이거 뭐 찍어낼 수도 없고 공장에서. 맞습니다. 이건 이제 짓기 시작하기로 결정을 해도 몇 년 걸려야 공급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때 되면 또 지금처럼 맞습니다. 하락해 있고. 맞습니다. 그럼 수요는 없는데 왜 자꾸 공급해서 더 떨어뜨려?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기가 좀 오래되면 수요는 줄어들었으니까 공급 준비를 안 하고. 네. 근데 갑자기 또 수요가 회복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광수 미래에셋 연구위원 모시고 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이 샵 9730으로 문자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저희가 또 들어오는 질문은 즉석에서 여쭤보도록 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최영일 커피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분양뿐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별로 없다. 거래가 거의 없다.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초초초 금매 정도는 돼야 간신히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지금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그 가격에 높은 가격에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낮춰지면 누군가 또 살려는 사람이 생기니까 거래가 네.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을 그렇게 많이 낮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집값을 낮춰서 내놓기 시작할 거예요. 낮춰서라도 어쨌든 팔려야 매물로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단계의 변화가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초초초 금매다. 예를 들면 이제 급하게 집을 팔고 뭐 또 다른 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만 나오는데 안 팔리니까 집값을 낮게 내놓으면 네.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성토가 모인다는 또 기사들도 있잖아요. 네. 예. 집값을 좀 방어하기 위한 주민들의 또 자구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 올라간 금액을 이제
개인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네. 지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네. 사실 경제 흐름이라는 게 불가피한 거죠. 네. 가격이 떨어지고 오르는 걸 방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오를 때도 그랬거든요. 네. 오를 때도 그렇게 아주 몇 건의 거래로 네. 사실 크게 상승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오를 때도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크게 낮아질 때도 비슷한 모습이죠. 쉽게 말해서 금 매수가 올리고 네. 금 매물이 내리는 겁니다. 아, 결국은 네. 그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또 이렇게 선도하는 맞습니다. 지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아파트가 막 이 급등해서 네. 야 지금 뭐 한 13억 됐는데 네. 이 저 집이 지금 11억에 팔려고 그러는데 그럼 막 소문이 쫙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급등한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급락한 거는 비정상적이다. 네네. 라는 게 조금 약간 그렇지 않다. 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예.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된다 보시면 올랐을 때도 분명히 한두 채가 거래되면서 크게 상승했던 적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과연 네. 그 가격이 네. 과연 뭔가 좀 이상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것이냐. 예,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자,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데 네. 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연말이면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 이거 이자 대출 이자가 8%대 네.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보면 이제 한숨 푹푹 나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집을 살 수요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서 그게 더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아, 금리가 올라서 집값은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을 보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금리가 5%인데 네.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금리가 5%에서 10%로 올랐고 네네. 근데 10억이었던 아파트가 예를 들면 5억으로 빠졌어요. 예, 예. 근데 금리가 10%라고 해서 그 5억짜리 떨어진 아파트를 안 산다는 것 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사야 되나? 사고 싶네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네. 금리가 10%라고 딱 하면 사기 두렵게 돼요. 네, 네. 근데 본질은 가격이 떨어진 게 본질이에요. 예, 예. 가격이 그만큼 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살 사람이 나옵니다. 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네. 흥미롭게도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사람들은 또 투자 목적의 수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높은 것보다 그 가격에 더 뭘까 그 메리트를 느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반면에 내 집 마련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빠질 거야. 그리고 이 금리에 누가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빠질 때 또 투자 수요가 나와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된다. 네. 예.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합리적인 만약에 네. 구매자나 네. 수요자라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높은데 네. 가격이 더 많이 빠진 느낌이 들면 그렇죠. 이거는 또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네. 수준도 중요하지만 가격을 더 의미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야, 지금 제가 이거 딱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청취자분 중에 6939님이 이렇게 네.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아파트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이거 팔고 이사 가야 하는 거냐. 이 고민하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여쭤보려고 하던 게 지금 특히 영끌족, 뭐 비투족 이게 망연자실이 이 금액을 내려서라도 집을 빨리 팔아야 되나 혹은 버텨야 되나 이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조언 좀 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금리 이게 최악의 조건에 집을 매수하신 거예요. 네. 어떤 조건이냐면 집값은 비싼데 비쌀 때 금리가 낮을 때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 5억 얘기할 때는 반대였잖아요. 네네, 금리가 그렇죠. 높고 가격이 낮을 때. 시장의 변화를 얘기하면 이렇게 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금리가 낮고 가격이 높을 때는 때. 이제 변화하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위치해. 지금 말씀하신 건 기존에 사뒀던 분들은 점점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러니까
또 이게 집값이 계속 빠질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아까 빠질 말씀드린 수는 없다. 것처럼 빠지면 누군가 사스tam이 나오고 다시 또 시장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조언은 뭐냐면 일단 그 집을 거주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 목적에 사놓으셨으면 꼭 집에 거주하시면서 네네네. 뭔가 좀 그 어려운 시간을 좀 견디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도저히 내가 거주도 안 되고 네네. 그리고 이자 비용도 감내가 안 되면 예. 매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개마다 다 네. 틀리니까. 여력의 차이에 따라서 틀리다.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럼 이 2주택으로 투자했는데 네. 그 집으로 들어가서 네. 나는 버텨야 되겠다. 네. 그럼 또 이제 전세금 빼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력이 그렇습니다. 있으면 가능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네. 근데 거주를 하면 집값이 변동되는데 크게 또 스트레스가 좀 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다. 거주를 말씀드려요.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언 아까 네. 청취자 질문해 주셨는데 청취자분의 글에서 절박감이 느껴진 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지금 올라가는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한계 상황이면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털어야 하는 거 아니냐.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요즘에 주셨어요. 그 뭐 20, 30대의 영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 분들 이 세대는 자산 가격의 하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거든요. 네. 근데 이 하락의 고통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 불과 뭐 15년, 13년 전에 하우스푸어가 한국에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분들이 똑같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오르는 자산은 없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이제 뭐 실수라든지 어쨌든 뭐 판단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앞으로 삶을 살아셔야 되고 네. 또 기회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길게 보셨으면 그래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략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일희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네. 어쨌든 여기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광수 미래에셋 연구위원 모시고 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지금 집을 꼭 사야 하는가 이 매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에 드리긴 했는데 집 언제 사면 됩니까? 예. 그 언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언제 사야 타이밍.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험할지 모르겠지만 네. 쌀 때 사야 됩니다. 쌀 때 사라. 예. 그러면은 언제가 싼 거냐? 네네네. 과연 2024년이 싼 거냐? 네. 2023년이 싼 거냐?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에요. 네네.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 근거도 없을 뿐더러. 틀릴 가능성도 예,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를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부동산으로만 말씀드리면 네. 가격이 언제가 제일 싸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가장 쌉니다. 아. 예.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누군가 이 가격에 메리트가 있어서 드디어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회복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반등한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의 반등이 아니에요. 네. 거래량이. 거래량. 네. 거래량이 반등할 때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가장 집값이 싼 그게 시점. 주식으로 치면 이제 바닥을 칠 때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반대로 이런 현상이에요. 가격은 막 30% 40% 빠졌어요. 네. 가격이. 네. 그런데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해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막 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한 20% 빠졌는데 이제 누가 조금씩 집을 사기 시작해요. 예. 그럼 그게 거의 뭐 바닥일 가능성 네. 그리고 저가일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신 뭐 지역이라든가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단지라든가 네. 이런 지역의 거래량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게 당장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뭐 2년 후가 될 수 있고 5년 후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기간을 특정하지 마시고 계속 변화를 주시하라. 보시면 좋겠다. 네. 그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을. 중요한 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래 5년간 빠질 거야. 그러면서 5년간 관심도
안 두고. 가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네. 기사들이 막 나면 그게 이제 뒤늦게 후발 네. 참여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도 없고 시장은 계속 변하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특히 거래량과 네. 그런 시장의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질문을 하시면 또 연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면 네. 그럼 어디 사느냐.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언제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언제는 시간을 특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변화를 계속 보시면서 네. 특히 가격이 빠질 때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을 네. 잘 보셨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하실 때.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디 어디냐? 사느냐인데 어디 사느냐는 거는 개개마다 다 달라요. 다르죠, 뭐 다르죠. 교육이라든가 살고 계시든.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중에서. 그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을 샀으면 좋겠다. 아. 네. 그러니까 같은 권역 내에서도 내가 움직이는 요 범위 내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시장이 위축됐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덜 떨어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은 절대 아닙니다.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왜냐하면 주식은 좀 다른데 주식은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네. 이유는 뭐냐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집은 계속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쓰면 큰일 나죠. 이거 뭐 코 풀거나 뭐 휴지를 쓸 수 없잖아요. 이 귀한 걸. 네. 근데 집은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질 수가 없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떨어진 건 무슨 얘기냐면 많이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덜 떨어진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아니다. 많이 떨어진 게 안전한 거다. 이야, 이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라는 말이 뭐 네. 지역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세요. 네네. 지역을 그렇게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지역의 변동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지역이 향후로 시장이 안 좋아할 때 가격이 네, 많이 네. 떨어지냐를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역시 전문가의 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지역 내에서도 꼭 뭐 서울 강남이 아니어도 그렇죠. 이게 뭐 충청권의 어느 중소도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바닥이다. 그렇죠. 그럼 이 거래량이 좀 개념적이어서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살고 싶으신 단지 아파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라고 네네네. 하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1년 동안 15채 정도가 채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한 제가 볼 때 통계적으로 보면 30채에서 40채 수준으로 올라가면 그럼 회복되는 이상 겁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네, 그럼 회복되는 겁니다. 아, 어렵지 않군요. 어렵지 우리 동네에서, 않습니다. 우리 어렵지 동네에서.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처에 부동산 사무소 같은데. 아유, 뭐 퇴근하고 올라가다 보면 다 부동산 사무소죠. 그래서 요즘 어때 거래가 어떤가요? 뭐 살 사람들이 사는 아직 누가 살 사람 없어 이러면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요즘 누가 좀 물어오는 사람이 많네. 집 보러 오네. 그리고 뭐 산다는 사람들이 좀 있네. 네. 외지에서 사람들이 좀 오네 하면은 네. 거래량도 보시고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나 보시면서 요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또 수준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작정 뭐 비싼 집을 사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나의 또 수준에 맞는 가격대가 왔을 때 하고 시장 분위기하고 딱 맞았을 때가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기 좋은 시점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 가장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집값은 계속 빠질 거야. 그렇죠. 부동산 뭐 이제 누가 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0.8인데 뭐 이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맨날 그 얘기하는데 인구 절벽이라 집이 이제 남아돌 것 같아. 안 오를 거 아니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15년 전에 이럴 때 막 부동산 폭락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집값의 변동 기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주 목적에. 자, 지금 6464님 청취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강수 의원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 5년 10년 후에도 계속 이렇게 주택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이미 엄청난 빈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가 너무 오랜 나중에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는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이렇게 장기 걱정을 하시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고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거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뭐 20년, 30년 후 걱정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변화는 지금부터 단기, 올 겨울, 내년 봄 어떻게 이제 추위가 움직이느냐. 그렇죠. 그래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가 어디 살아야지 계획 세우시고 그 단지나 이런 데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좀 많이 단서를 얻으셨습니까? 저는 한 서너 가지 팁을 오늘 이강수 의원님 말씀에서 좀 뽑아내 봤는데요. 자,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야 되겠네요. 주기적으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요거 여쭤보죠. 자, 위기는 기회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지금 부동산 뭐 재테크 차원이든 그야말로 실수요 차원이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하락세에 살아남기 위해서 꼭 주셔야 할 조언 하나 남겨주시죠. 너무나 긍정과 또 너무나 부정 두 가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이런 긍정도 사실은 위험한 거고요. 또 너무 지나친 부정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꼭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집값은 다시 또 회복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뭐 안 빠지고 이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폭이 되게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꼭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이렇게 기회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하락 이거보다는 뭐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시라 이런 조언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한 주의 마지막 코너죠. 금요일 마지막 코너. 자, 바로 스포츠 본부입니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분들께 깜짝 간식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 저희가 최영일 커피를 쏘고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분 중에 추첨을 해서 저희가 커피를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미혼 PD였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기혼 PD로 돌아온 그렇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새신랑 정현호 PD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큰 변화가 있어요? 생활에? 그렇죠. 손가락에 이제 반지가 생긴. 비싼 겁니까? 아니요. 들어오실 때 제가 물어보면서 자가예요? 근데 자가가 아니시라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월세를 내고 있는 갈 길이 먼 새신랑입니다. 맞습니다. 자, 결혼 축하드리고요.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난주부터 이미 축하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혼식장에 제가 갔었거든요. 네네. 정현호 PD가 결혼을 하니까 카카오가 멈추더라고요.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담례인 사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결혼 사진들을 막 여러 사람들이 보내는데 안 떠요, 파일이. 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결혼을 하니까 카카오가 저 때문인 것으로. 네. 그래요. 자, 가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라고 써 있어서 저는 무슨 술집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김하성. 네네. 이 실물 맞아요? 네, 실제로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그 김하성 선수 아버님하고 아는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조만간 라디오 출연도 한번. 네, 본인이 직접 아는 건 아니고. 네네, 아직은 저도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요. 한번 그 인연으로 한번 모시고 나와서 맞습니다.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가 속한 바로 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포스트 시즌을 이제 시작한 샌디에이고인데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진출이 예상이 됐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올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파란인 거죠. 네, 왜냐하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였고 와일드카드에서 만났던 뉴욕 매츠도 우승 후보였고요. 네네.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났던 다저스도 우승 후보였는데 LA 다저스 연달아 격파를 냈단 말이죠. 뉴욕 양키스하고. 네네, 아무도 예상 못했던 뉴욕 매츠와
다저스를 둘 다 격파하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변을 해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샌디에이고 분위기가 페란도 타티스 주니어의 약물 적발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 마감 기한에 영입했던 소토와 헤이더가 동반 부진하면서 좀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샌디에이고. 그런데 이렇게 잘할 줄은 사실 메이저리그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예상을 뛰어넘는 네. 파란 파죽지세로 뭐 뉴욕과 LA를 다 꺾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특히 LA 다저스와의 말씀하셨던 이 디비전 시리즈 기적이다, 미라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네. 어떤 열세를 극복했던 거예요 당시에? LA 다저스랑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같은 지구입니다.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인데 다저스가 1위, 샌디에이고가 2위인데 두 팀의 경기 차이가 22경기 차예요. 엄청나네요. 당연히 이제 모든 지구를 통틀어서 1, 2위 중에 차이 중에 가장 크고 역대 시즌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럼 극복이 어렵다. 압도적인 다저스였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와일드카드전에서 만났던 와일드카드 1위 뉴욕 매츠가 이제 2위가 샌디에이고였거든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이 두 팀도 12경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경기 차, 22경기 차 나는 상대를 꺾은 거거든요. 정규리그가 이쯤 되면은 거의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실 샌디에이고가 다저스랑 경기에서 특히 놀라운 게 상대 전적도 굉장히 열세였어요. 다저스 상대로. 그렇기 다저스한테 그렇게 뭐 우위가 아니었는데. 김하성 선수도 타율이 좀 저조했고 이랬는데 막상 단기전에 들어갔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순항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하위 약체여도 끝까지 응원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기대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장면. 자, 1승 1패를 주고받은 이 필라델피아 이기게 되면 자,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필라델피아도 지금 기적의 팀이거든요. 그래요? 와일드카드 3위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와일드카드 두 팀이 챔피언십 시리즈를 놓고 만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간단하게 팀 컬러를 좀 살펴보면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의 팀입니다. 홈런랑 슈아버라든가 하퍼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타격의 팀인데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김하성을 앞세운 타격이 좋긴 하지만 이 조시 헤이더 아까 말했던 이 부진했던 헤이더가 최근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고 기량이 살아났다. 네, 이악 물고 던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물론 빠른 페스티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100마일의 페스티벌을 던진 적이 없거든요. 커리어 내내. 그런데 이번 시즌 이 가을 야구에서 갑자기 100마일 넘는 페스티벌을 5경기에서 6번이나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막 이기는 맛을 보니까 그렇죠. 황소 기운이 솟는군요. 네, 그런 없었던 기운까지도 짜내고 있는 이 투수력과 필라델피아의 타선 이 대결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막상막하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기적의 팀 둘이 용호상박을 펼친다. 누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할 것인가. 자, 경기를 보면 김하성 선수가요. 이 득점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화환 보내준 것은 이제 잠시 잊어버리고 사감을 다 던지고 냉철하게 스포츠 전문가로서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김하성 선수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냉정하게 보더라도 수비는 당연히 솔리드하지만 특히 이제 어제 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이 경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2차전에서 후속타 때 이제 1루에서 홈까지 안타를 치고 나가서 뒤에 이제 타자의 안타 때 홈까지 들어오는데 이 홈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굉장히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점수가 2대4에서 3대4로 쫓아가는 추격점이었는데 이 이후에 같은 이닝에서 샌디에이고가 4점을 추가하면서 경기를 7대4로 뒤집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김하성의 질주 덕분에 샌디에이고의 원동력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이 홈을 밟기 위해서 이악 물고 질주를 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하성 선수가 이제 KBO 리그에 있을 때 속했던 키움입니다. 자, 지금 KT와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어요. 어제가 벌써 4차전이 됐더라고요. 이제 KT가 승리하면서 2승 2패가 됐는데 사실 이날 어제 이제 키움이 경기를 끝내고 싶어서 정찬원 선발 투수를 초반에 일찍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나왔던 한현희, 최원태 두 선수 모두 좀 부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홍원기 감독의 이 빠른 투수 교체가 좀 악수가 된 케이스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내일 5차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기려고 둔 순데 맞습니다. 악수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 정현호 PD가 이게 50대 50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두 팀 2승 2패 팽팽합니다. 자, 플레이오프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LG 트윈스.
좀 이게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텐데 네. 내일 경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차전? 키움은 이제 안우진의 어깨에 모든 게 걸려 있다. 안우진의 어깨. 가장 이제 굳건한 에이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네. 과연 이 선수가 어디까지 부담을 극복할 것이냐. 궁금하고도 이런 짐을 극복해야죠. 큰 선수가 되려면. KT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강백호 선수가 또 살아나면서 홈런을 쳤거든요. 네. 박병호, 황재균도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제 안우진을 과연 이 강백호라든가 황재균, 박병호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 초반에 공략하느냐 네. 이게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내일 또 운명의 승부가 있고 나서 네. LG 트윈스가 어떻게 될 거냐. 맞습니다. 이게 엊그제 누가 물어봐서 저는 이게 정 PD에게 배운 그대로 SSG가 우세 아니냐.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경우가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분은 LG가 우승할 거야. 뭐 이런 또 예상도 하고 계시고. 어디까지나 예상은 예상이니까. 네. 근데 그게 다 팬심의 작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K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이 우승. 네. 끝난 거죠? 그렇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2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20년 주기설 뭐예요? 네, 이게 이제 그 20년 주기로 이제 10년 주기로 본인의 이제 그 좋은 일이 풀린다 이런 얘기인데 홍명보 감독이 1992년에 데뷔를 해서 신인왕을 탔거든요. 네. 그리고 10년 후인 2002년에 4강 신화를 이뤄냈죠. 네. 그리고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또 이제 동메달을 따냈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 우승을 했거든요. 이거 맞는 거예요? 10년 주기설이 이제 점점 네. 오피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을 정말? 정도로. 예, 약간 지금까지 한 4번 맞은 거네요. 매년마다 이제 맞고 있죠. 10년 단위로. 네. 2032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멀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야, 울산 우승했습니다. 홍명보 네. 감독의 활짝 웃는 모습. 네. 저도 인터뷰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10년 주기설은 또 몰랐네요. 네. 자, 사실 우승이 확정되기 직전까지 불안감이 따라다닐 만큼 이 순위 역전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흑역사 있었던 겁니까? 아마 포항의 피읍자만 들어도 싫을 거예요. 네, 포항과 울산이 동해안 더비라고 불리는데 네네. 2013년에 이 최종전 앞두고 울산이 1위였거든요. 네. 비기기만 해도 울산이 우승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후반 그 경기 45분 더 넘어서서 후반 50분에 김원일 선수한테 골을 먹으면서 사상 최초로 8년 만에 리그 정상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어서 2019년에 또 포항한테 4대1로 대패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발목 잡혀서 우승을 내줬거든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그런 징크스가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이번에는 10년 주기설이 조금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10년 주기설이 강력했다. 네. 자, 정 PD는 이제 다음 주에 월드컵 방송 준비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10월 말인데 카타르로 출국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귀국 시점은 달라질 텐데. 맞습니다. 제작진들의 숙소, 이 항공권 예약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선은 조별리그까지 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미 사전에 이제 준비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숙소에도 조금 여유를 잡아놓은 상태고 비행기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오픈 때문에 티켓이라고 하죠. 예, 저희는 좀 기쁜 마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사실은 정 PD가 귀국을 늦게 할수록 우리는 저 좋은 같은 거예요. 경우는 이제 끝까지 어차피 남아 있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와 상관없이 다른 PD들이나 기자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네네. 잔류를 하느냐 마느냐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조금 더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 안 그렇죠. 들어왔으면 최대한 오래 남아가지고 중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컵의 향방까지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맞습니다. 음주 금지. 네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민들 대상으로 주류 쿠폰이 발급된다고는 하는데 이거 방법이 있다니까. 네, 하지만 이참에 뭐 줄이거나 끊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죠. 괜히 현지에서 무리 일으키지 마세요. 맞습니다. 잘 계시다 오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 카타르 시간 되시면 현지 전화 연결 얘기 연결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요, 저희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일요일 가을의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